새해 아침에 굉장히 씩씩한 노래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희망찬 새해를 살아보자, 뭐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결론은 그냥 새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은 느긋한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새해 첫 노래를 뭐 선택하라, 그걸 일부러 생각해서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뭐 덕분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옛날에 많이 듣던 노래 다 다시 들어보느라고 재밌었어요. 하여간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게 다 제임스의 At Last라는 노래고요. 제가 새해 첫 책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항해일지라는 책인데, 일단 책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책이 아니고 20년 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제가 추천사에 그런 탄식을 했는데, 나는 20년 동안 왜 몰랐냐. 이 책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났냐. 이 책의 저자 드니 게즈는요, 파리 대학에서 과학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역사학자인 거죠. 그런데 수학도 전공을 했고 과학 전반에 걸쳐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추천의 글에 전형적인 통서평 인재가 아니겠느냐. 과학과 역사와 인문 다 아우르는, 게다가 소설까지 쓰니까.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역사학자가 소설을 썼다. 아이고, 이게 또 얼마나 무거울까.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읽어줘야 되나. 너무 뜻밖이었어요. 라벨라라는 이 쾌속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자유롭게 이렇게 항해하는 것 같은, 도대체 다음 페이지에 무슨 얘기를 할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무지무지 자유로운 그런 흐름으로 슬금슬금 그냥 얘기하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수학을 했다고? 이 사람이 과학을 했다고? 과학사학을 가르친다고? 말도 안 돼. 참 좋네요. 이런 능력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능력이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부드럽게 항해하듯이 참 재밌게 썼을까. 저 아주 탐복했습니다. 너무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좋은 거는 과학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읽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이제 항해를 했으니까 결국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고, 이 항해를 따라가다 보면 적도를 넘나드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한편으로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도를 어떻게 발견했으며 자오선은 어떤 식으로 또 계산해냈으며 지구의 둘레는 어떤 식으로 계산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배우게끔 만드는 참 특별한 책이네요. 처음에 저 읽을 때는 사람의 얘기를 쓴 건 줄 알았는데, 라벨라라는 쾌속함을 만들어내고 그 쾌속함이 살아가는 삶을 쭉 여기서 그려놨잖아요. 저는 쾌속함을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15세기 배경인데 15세기에 쾌속정이 있을 리 만무했을 거고,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그 무렵인데, 뭐 기껏해야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왜 이 양반이 그런 15세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또 하필이면 쾌속정을 만들고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웠을까. 거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루를 벌었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으니까 24시간을 벌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배를 타면서 뭐 하는 얘기로 들어본 적은 없으시지만, 아마 우리 재미님들 중에도 중고등학교 시절 물리 시간에 한두 번은 다 얘기해 본 거죠. 물리 선생님이 우주를 탐험한 말이야,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돌거든. 그리고 돌아오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갔으니까 시간을 거슬렀다고. 더 젊어서 돌아오는 거야. 그 물리 선생님의 구라에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연상시키려면 범선으로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쾌속정을 만들어내야 빠른 속도로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거슬러서 24시간을 오히려 벌어넣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게끔 만드는 플롯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건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배경이 15세기인데 그때가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는 그 무렵이잖아요. 다윈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떠나죠. 콜럼버스나 이분들은 포르투갈에서 떠나지만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영국에서 떠나는데 뭐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 포르투갈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출발은 하겠죠. 그럼 유럽의 서유럽 끝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지중해로 안 들어가고 그 앞을 이렇게 대륙에 가까이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세인트 헬레나 섬도 나오고 마데이라 섬도 나오고 그게 보통 항로예요. 왜냐하면 범선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의 방향대로 해류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글호는 적절한 시점에 잘 저 방향을 잡아가지고 남아메리카로 싹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윈이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아마존강 어구에 벨렘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브라질을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에콰도르 앞에서 바다로 나와서 드디어 갈라파고스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콜럼버스는 왜 남아메리카로 가지 않고 서인도 제도 쪽으로 가게 됐을까? 기록에 별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게 그렇게 가기 쉬운 항로가 아니에요. 서인도 제도 쪽으로 가면 미국 대륙을 타고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오면 이쪽으로 건너뛰기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 생각에 아마도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방향을 힘들게 억지로 인도 방향으로 잡느라고 막 이러다가 그나마 거기서 잘 해류를 만나서 서인도 제도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냥 유럽에서 범선을 띄우면 서인도 제도로 못 가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재밌는 항해를 기획하는데 회속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다윈이 탔던 비글호와 거의 똑같은 루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적도를 관통하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려면 조금 다른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윈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윈이 타고 갔던 비글호가 그렇게 큰 범선이 아니거든요. 중형에서도 약간 작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3년을 기획했던 세계 일주가 범선의 규모 때문에 혹시 5년이 걸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비교적 작은 배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간 건데, 갈라파고스는 제도의 이름이고요. 거기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갈라파고스라는 이름의 섬은 없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 제일 큰 섬일 거예요. 아마 이사벨라 섬이 거의 적도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파고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곳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적도를 따라서 해류가, 북반구에 있는 해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남반구의 해류가 움직이는 방향이 거의 적도를 중심으로 서로 엇갈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라파고스라는 곳은 거의 적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따라서 올라오는 해류, 이게 저 남아메리카 끝단에서 올라오니까 남극의 바닷물 하고 섞여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추운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올라와서 에콰도르 바닷가의 적도 근처에서 방향을 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갈라파고스에 도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갈라파고스에는 펭귄이 살잖아요. 펭귄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찬물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파고스는 육지는 더할 수 없이 뜨거운 적도 한복판에 있는데, 물은 저 남극에서부터 끌어올려온 찬물이 돌고 있고, 이런 약간의 불균형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다윈한테는 힘들었던 곳이에요. 해류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갈라파고스 근처에 있을 때 다윈 선생님이 특별히 멀미를 많이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계속 해류가 부딪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에 있으면 너무 멀미가 심하니까 굉장히 자주 내리셨다는 거예요. 대체로 다른 곳에서는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메모한 걸 가지고 와서 배 안에서 이제 정리하고 이런 걸 하기를 즐겨 하셨는데, 갈라파고스에서는 이런 왜 배가 계속 출렁거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 덕에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채집도 많이 하고, 핀치색
새가 갈라파고스에 많이 있지만 원래 새를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그 새를 그렇게 열심히 잡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또 다윈 선생님은 그 새가 다 한 종인 줄 아셨거든요. 한 종인데 약간씩 다르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니까 몇 마리만 잡았으면 끝이잖아요. 허구한 날 계속 내려야 되니까 자꾸 잡으신 거예요. 제 생각에. 영국에 돌아왔는데 영국 런던 박물관에 존 밀러라고 새를 연구하시는 분이 그 자네가 참 여러 종을 잡아줘가지고 고마워. 그게 다른 종입니까?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다윈이 생각해 보니까 이른바 적응방산. 남미에서는 어느 날 그냥 몇 마리가 바람에 휩쓸려서 이 섬에 왔을 텐데 섬이 워낙 다양하게 서로 다른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그 각각의 섬에서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진화해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났구나. 뒤늦게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발견이 어떤 의미에서는 갈라파고스라는 그 독특한 환경이 아니었으면 발견 안 됐을 수도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흥미로운 곳이에요. 지구가 완벽하게 동그란 공은 아니잖아요. 적도를 따라서 지구의 둘레를 재보는 것과 자오선을 따라서 지구의 둘레를 재보는 것과 길이가 다르거든요. 이게 완벽한 구가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오렌지일까? 레몬일까? 오렌지라 그러면 적도를 따라서 약간 더 긴 거고 레몬이라 그러면 자오선을 따라서 조금 더 긴 거고 답은 뭘까요? 그냥 퀴즈로 낼까요? 지구의 모습은 오렌지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레몬에 가까울까요? 네, 한번 맞춰보시죠.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그 수치만 올리시지 마시고요. 왜 오렌지 모양일까? 왜 레몬 모양일까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괜히 벽돌책 얘기를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새해 첫날부터 벽돌책 들고 끙끙 매고 다니는 꼴은 제가 못 보겠네요. 제 생각에 새해 첫날엔 마음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예쁜 얇은 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 거고요. 이게 또 제목이 항해잖아요. 이제 2023년 한 해 항해를 하셔야 되니까 예쁜 마음으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사파나 이런 게 연말연시 느낌이 나요. 유럽 냄새가 많이 나는 책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새해 첫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2022년이 이제 다 가네요.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해잖아요. 네, 속된 표현으로 유튜브가 빵 터졌으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요즘 자꾸 물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2022년이 잊지 못할 한 해입니다. 그건 뭐 아마 재미님들한테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2023년이 토끼의 해랍니다. 토끼처럼 풍요로운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I love you.